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에 관해서 우리 같이 보았고요. 이제 행정심판까지 하게 되면 행정쟁송에 관한 논의들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취소심판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취소심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도의식 체계도 중에서 행정심판의 본안심리, 도의식 체계도를 먼저 좀 펴보시고요. 여기서 일부의 내용을 같이 좀 다루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취소심판 도의식 체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본안심리, 도의식 체계도를 한번 펴보시면요. 맨 위에 행정심판의 대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을 보시면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행정심판법이죠. 행정심판법을 보시면요. 3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19조 본문에 취소의 대상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요. 이것을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아니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38조에서 준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심판의 대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행정심판의 대상에 관한 규정이 3조에 있습니다. 3조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청의 3조 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별법에서 별도의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때 외에는 이 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바로 행정심판법이고요. 따라서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이 바로 행정심판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이 3조 1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제목이 행정심판의 대상이죠. 따라서 1항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은 무엇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처분 안에는 거부처분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점이 뭐냐?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재결 취소송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관련해서 원처분 중심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런데 행정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다시금 제기하는 행정심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직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재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같은 이유는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같은 심판기관에게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처분행정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처분행정청이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이제 기각재결이 나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 적법 정당하다라고 봐서 기각재결했습니다.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다시금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제기했던 행정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비록 그것이 법원과 같은 독립된 제3의 기관은 아니지만 제3의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처분 행정청과 다른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에 대한 심리 재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결에 대해서 다시금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요, 이때는 피청구인이 처분 행정청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고 그리고 자신이 행한 재결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기관하고 그다음 피청구인이 동일해져 버리죠.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행정심판은 그 낮은 인용률에 문제가 있다. 인용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가 않다고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제는 개편이다, 초록은 동색이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피청구인이 바로 행정심판의 심판기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가제가 개편이 아니라 가제가 가제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재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실효적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 다시금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말이죠. 더 나아가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1조에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51조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51조 소송 얘기하면서도 우리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51조에 보시면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두 번째 같은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행정심판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즉 행정심판을 거친 사실이 있으면 그 재결 및 재결뿐만 아니라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결 부분은요, 심판의 대상의 범위 안에 재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방금 우리가 봤던 행정심판법 3조 1항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거기 처분 부작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51조의 뒤에 보시게 되면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처분이나 동일한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금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방금 전에 재결에 대해서 다시금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심판기관이 스스로 돼서 자기가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것은 단순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건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 상황, 같은 처분 또는 부작이라는 건 무슨 상황이에요? 아까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 그 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가서 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냐고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과연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결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나 아니면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나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단 한 번밖에 불가능하고 그리고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불가능하다는 것. 이게 이제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가 3조 1항을 봤었는데요. 3조 2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2항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3조 2항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심판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그 행정부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을 찾아가서 행정부의 수반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해봐 소용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럼 관악구청장의 어떤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디를 찾아가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은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행정청의 어디에? 직급 상급 행정기관에, 그렇죠? 직급 상급 행정기관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악구청장의 직급 상급 행정기관은 서울특별시장이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직급 상급 행정기관이 뭐냐 이거죠?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직급 상급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뭐 명나라, 청나라 당시에 다 망해가는 게 명나라. 명나라의 끝끝내 우리가 의존을 하다 보니까 결국 조선이 그렇게 뭐 힘들어졌던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뭐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은 지금 것은 뭐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행사를 해왔다. 이제는 뭐다? 중국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 명나라가 청나라로 넘어가듯이 미국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누구와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청나라와 맺어야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중국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사대주의로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 우리가 그렇게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직급 상급 행정기관 오바마냐? 응? 그러면 오바마 밑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면 우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안 됩니다. 그런데 3조 2항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법률에서 그렇게 정해놓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경정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누가 하죠?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에요. 경정 이상의, 경정이 5급이죠? 5급 경찰 공무원, 경정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중징계 처분, 파면 해임 처분은 대통령이 합니다. 경찰청장이 아니면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처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별행정심판이죠.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심판법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일반 행정심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행정심판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 이제 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정소송의 종류는 크게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이 있고 단순한 행정 통제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관적 소송에 항고소송이랑 당사자 소송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객관 소송에는 인중소송하고 행정기관이 제기하는 기관소송하고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항고소송에 취소송과 무효등하기소송, 부작위 위법행위소송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행정소송에 그대로 대응돼서 당사자 심판이나 민중심판, 기관심판 등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건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
행정소송의 종류는 우리가 행정소송법 3조를 가지고 파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5조를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1, 2, 3호에서 취소심판, 무효등하기심판, 의무행심판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는 없는 거죠? 당사자 심판이나 민족심판, 기관심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당사자, 민족, 기관심판은 이렇게 X가 되어 있어요. 행정심판법상으로는 뭐가 인정 안 된다? 당사자, 민족, 기관심판 인정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도 개별법에서 따로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행정심판도 존재할 수 있겠죠. 우리 앞에 당사자 소송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당사자 소송 배우면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 얘기를 하면서 토지취득보상법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토지취득보상법 34조의 토지수용 재결이라는 것은 이것은 당사자 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법률관계 쌍방 당사자끼리 대립이 발생을 했었고 그렇죠? 여기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그것을 조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사자 심판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이건 이제 토지취득보상법이라는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의 청구 방식과 그 다음에 재결을 행하는 행정기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앞에서 당사자 소송 배울 때 등장했었던 건데요. 왜 등장했었죠? 항상 여러분들은 에피소드 기억법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 얘기를 하면서 구토지수용법이랑 비교를 했었습니다. 구토지수용법에 따르게 되면은 당시에도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이때 피고가 누구였냐? 사업시행자 또는 재결청이었고 토지소유자 또는 재결청이었다. 여기 왜 재결청이라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가? 그리고 재결청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때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008년 이전까지 행정심판법과 그 다음 2008년 이후의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다? 예전까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심리 의결을 했었고 그에 따른 재결을 누가 했었어요? 재결청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누가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기관으로서 단순한 내부 의결기관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재결기관으로서 재결을 직접 한다. 외부적으로 행정심판 심리의결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의사표시를 직접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물론 독임제 행정청은 아니지만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그와 같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취소심판에 관한 도의식 체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심판 도의식 체계도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는 취소송에 대한 내용이, 우측에는 취소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우리 공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행정쟁송에 관한 공부를 할 때는 말이죠. 행정쟁송 파트로 넘어와서 행정쟁송에 관한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제일 먼저는 취소송에 관해서 논의를 한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46개 조항 중에서 26개 조항이 취소소송에 관한 내용이고 취소송을 먼저 파악을 하면 행정쟁송의 90%를 파악한 것이다. 그 다음 38조에 보시게 되면 그 취소송에 관한 규정을 무효등하기소송이나 부자기업항에 준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요? 취소송 외 항고송에 준용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취소송에서 어디까지? 항고송까지 이제 넓힌다. 취소송 외 항고송은 취소송과 비교 학습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젠 항고송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주관적 소송을 넓힌다. 당사자송에 대한 문제는 항고송과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한다. 우리 그래서 행정소법 44조에 보시게 되면 당사자송에 대한 취소송 준용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주관적 소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족소송과 기관소송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관소송과 객관소송까지 모두 공부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전반을 다 공부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심판으로 넓힌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 방금 보신 대로 행정심판은 오직 항고심판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전반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고소송과 행정심판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된다. 지금은 우리가 취소심판을 보려고 하는 거죠. 취소심판 테마입니다. 그렇다면 취소송과 비교를 하면서 논의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 취소용의 의의가 있고 우측에 보시면 취소심판의 의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행정소송법 4조 1호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5조 1호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4조 1호, 행정소송법 4조 1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돼 있고요. 거기 그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5조 1호에 보시게 되면 취소심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비교합니다. 왼쪽은 4조 1호, 오른쪽은 5조 1호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공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 안 듣고 계시겠죠. 네. 과거에는 이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행정심판법 4조에 행정심판 종류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조에 보시게 되면 특별행정심판에 대한 조항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4조에 있었던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규정이 5조로 밀린 겁니다. 비교해 보시면요.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과 취소심판에 있어서 행정청을 한번 먼저 비교해 봅니다. 왼쪽에 있는 행정청에는 뭐가 포함되죠? 왼쪽에 있는 행정청에는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처분행정청, 처분청하고 합의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포함됩니다. 그렇죠? 처분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포함되는 게 좌측에 있는 행정청이에요. 그러면 취소심판, 행정심판 쪽에 있어서 행정청은 뭐죠? 행정청은 요건 오직 처분행정청만 가능한 겁니다. 왜? 앞에서 우리 재결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청은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청은 오직 처분행정청만 가능한 것이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취소를 보시면 위법한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적법 위법에 대한 판단만 가능합니다. 합법성 통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면 취소심판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 부당에 대한 심사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합법성 심사 말고도 목적성 심사까지도 행정심판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권력분립 원칙 위반 사유가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고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 처분 등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소송의 대상에는 처분 말고 행정심판의 재결로서의 등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측에 보시게 되면 뭐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처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심판법 3조에서도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변경을 조심하셔야 되겠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변경은 소송에서의 변경은 무슨 변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 의미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다. 사전적 변경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정 안 된다. 일부 취소만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양적 변경만 가능하고 질적 변경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변경은 무엇을 말한다? 이건 적극적 의미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 의미의 변경 중에서의 가장 적극적인 사전적 변경의 문제는 의무이행심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의무이행심판이. 이 변경의 의미를 오직 취소 심판에만 국한시켜서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해석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변경의 의미를 무엇으로 파악하는지에 따라서 의무 이행 심판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변경은 적극적 의미의 변경이고 취소 심판 내에서의 적극적 의미라는 것은 사전적 변경은 아니고요. 뭐죠? 이것은 질적 변경,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배우실 때 뭐랑 비교하시면 돼요?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분리 가능성 및 특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산술적 개념이 아니어도 즉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고 또한 기속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케이스죠. 징계처분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엄연히 분리가 불가능한 불가분적인 처분입니다. 징계처분이라는 건 하나란 말이죠. 이건 산술적 개념, 수치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경도 가능합니다. 또한 징계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우리 행정심판법상의 변경이 적극적 의미의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우리가 취소의 본질에서 형성소송이라고 배웠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형성소송설이 있었고, 확인소송설이 있었고, 준형성소송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타당하다? 취소는 형성소송에 해당하다. 형성소송설에 타당하다. 이건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 판결에 의해서 그 상대방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인가. 심판에 있어서는 인용 재결이 나왔을 때 그때 상대방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가. 즉 판결과 그리고 재결의 형성력이 인정되는지를 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형성력이 인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소송은 형성소송이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은 형성적 쟁송으로서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요. 29조 1항에 무슨 규정이 있었어요? 29조 1항에는 취소 판결에 대세효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세효 규정. 대세효라는 것은 형성력을 소송상 제3자에게 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성력의 간접적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취소는 형성소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취소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같은 대세효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48조 사항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조 사항, 행정심판법 48조 사항 보시면 항상 공부하실 때는 법전을 옆에다가 두고 공부를 하세요. 법전 없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학문을 하려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내용을 다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복사기가 아니라 지우개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정우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손예진. 그죠?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 머릿속에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저는 특이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했죠? 제가?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고요? 그건 아닌데. 뭐 스캐너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시려면 뭔가를 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법을 배우셨던 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기억법을 배웠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억법이라는 학원이 있었어요. 쓸데없는 소리지. 원래 이제 학생들이 앞에 있으면 제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기억법이라는 그 뭐 팜플렛을 보고 나서 이게 뭐지? 그래갖고 그 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갔더니 거기에 있는 이제 강사님이 우리들을 앞에 앉혀놓고 나서 이러는 겁니다. 100개의 단어를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봐라. 그러더니 여기다가 100개의 단어를 쭉 씁니다. 쭉 쓰고 나서는 다 부르자마자 다 쓰자마자 바로 자기가 뒤로 돕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뒤가 안 보이죠?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걸 다 기억을 해보겠다는 거야. 55번째 단어는 이거다. 63번째 단어는 이거다. 이 두 번째 단어는 이거다. 99번째 단어는 이거다. 다 기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내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학원비는 내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제 가니까 뭘 주냐면 그림을 뭐 한 200개 정도 줬습니다. 그림을. 만화로 되어 있는 그림을. 그래서 우선 이걸 무조건 다 외우랍니다. 다 외우고 나면 이제부터 그걸 가지고 에피소드 기억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보든지 간에 그거를 유사 그림으로 무조건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냥 보는 것마다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머리가 터져버리겠다. 버스 타고 지나가면 보이는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그게 다 기억나. 큰일 난 거죠. 그렇죠? 정작 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머리로 하자. 하지만 기억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보조 기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법전입니다. 시험장에서 법전을 가지고 시험을 보든 그렇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법전을 사용을 하지 않고 법령을 사용 안 하고요. 그냥 무조건 다 스토리텔링으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케이스로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사례 문제로. 판례와 사례로 전부 다 연결시켜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돼요. 이렇게 봤으면 되게 쉬워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합니까? 그러면서 선생님 천재요. 물론 내가 천재긴 한데 그런데 그래서 천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 친구들과 저와의 갭은 뭐였냐면 저는 법령을 알고 있고 이 친구들은 법령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한테 그 모든 게 그냥 다 암기 대상입니다. 저는 그냥 법령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뿐이죠. 이제 알기 쉬운 행정법 얘기할 때도 오랑캐 나라와 우리나라, 대륙법계 우리나라의 비교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경우에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은 그냥 벌레라고 했죠.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정말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법전을 한 거는 사면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걔들 어떻게 공부해요? 걔들은 법전이 아니라 판례집을 삽니다. 판례집을 사게 되면 그 판례를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씨와 그 다음에 박 씨와 김 씨 사건, 이 씨와 정 씨 사건 이렇게 해도 그게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건 얘기하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은 판례를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판례집 사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들고요. 집이 한 3층이면 한 2층은 판례집으로 채워놔야지만 공부가 가능합니다. 이런 미련한 짓들을 하고 있죠. 그럼 법은 언제 개정하냐? 법은 언제 개정해요? 법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만 법을 개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떻게? 우리는 법령만 알면, 법령의 의미만 알면 모든 상황을 일반적으로 적용시켜서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다 외우려고 드는 거죠.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령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오랑캐와는 다르죠. 오늘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했나요? 이게 뭐가 정치적이야. 그렇죠? 내일 모레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안 납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료수를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 그렇죠?
형성적 쟁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29조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 29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에게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제3자는 처분상 제3자가 아니죠. 누구죠? 소송상 제3자죠. 소송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형성력이 인정이 되는데 소송상 제3자에게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행정심판법 48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48조 4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건 무슨 말씀이죠? 이건 제3자 심판이라는 얘기죠. 처분상 제3자가 심판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정보는 이제 청구인한테 줬고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서 처분 행정청 거쳐서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된다. 처분 상대방이 누굽니까? 처분 상대방이 바로 심판상 제3자죠. 행정소송법 29조 1항에서는 소송상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했고 행정심판법 48조 4항에서는 심판상 제3자, 즉 처분 상대방에게도 재결서를 보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세의 규정이죠. 따라서 뭐가 인정되는 것이다? 취소 재결의 형성력이 인정된다. 취소 재결의 대세효가 인정되고 대세효가 인정된다는 것은 형성력이 인정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취소 심판은 형성적 쟁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송 요건하고 청구 요건, 심판 요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은 19조 본문에서 취소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처분 등이라는 것은 어디 있었냐면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있었습니다. 2조 1항 1호에 이걸 우리가 당시에 이 처분의 개념을 쟁송법적 개념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그런데 취소 심판의 대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취소 심판의 대상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 취소 심판의 대상은 무엇이고 그리고 무효등하기 심판의 대상은 무엇이며 의무행 심판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뭘 가지고 판단해요? 우리 아까 봤던 행정심판법 3조 1항 가지고 판단할까요? 그건 아니죠. 거기는 행정심판의 대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각각의 행정심판에 대한 대상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었어요? 처분 또는 부작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취소 심판은, 무효등하기 심판은, 의무행 심판은 과연 그 대상이 뭔데? 라는 걸 3조 1항만 갖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뭘 가지고 파악합니까? 정의 규정 가지고 파악합니다. 정의 규정. 행정심판법 5조 1호에 보시게 되면 각 행정심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5조 1호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죠. 취소심판. 그렇게 보면 행정심판법 5조 1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거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처분이 바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뭐가 빠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재결이 빠진다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고적격과 청구인 적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심판 당사자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입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렇다면은 소송에서는 우리가 원고 적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 적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 됩니다. 우리 취소의 원고 적격 규정 어디 있었어요?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 있었습니다. 12조 1문에. 그러면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 규정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행정소송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무효등하기소송이나 부작협판소송에 취소 규정을 다수 준용을 하고 있긴 했었지만 원고 적격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었어요. 어디 12조 1문하고 35조, 36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준용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취소심판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체를 가지고 규율을 하거나 아니면 몰아둡니다. 한번 보시면 알아요. 행정심판법 13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13조에 보시게 되면은 13조 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이죠. 2항 보면 무효등하기 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무효등 확인 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 적격이죠. 3항 보시게 되면 의무행 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의무행 심판의 청구인 적격 규정이죠. 청구인 적격 규정이 다 어디 있습니까? 13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어디? 13조 1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3조 1항을 가지고 파악하시면 되는데 1항 전체가 청구인 적격 규정은 아닙니다. 1항 전체가. 우리가 취소 소송에서 12조를 1문과 2문으로 구분했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행정심판법 13조 1항 2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어디서 많이 보는 거야? 이거는 행정소송법 12조 2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행정소법 12조 1무는 취소의 원고 적격이고 12조 2무는 협의의 소익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법 13조 1항 1무는 청구인 적격 규정이고 13조 1항 2무는 바로 협의의 심판이익, 협의의 청구이익 규정이다. 그 다음 우리가 12조 1문에서는요, 이거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봤었고요. 법률상 보호이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공법상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공권, 처분 상대방이면 직접 상대방 이론에 따라서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고, 처분상 제3자가 제기하는 제3자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 적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행정심판법 13조 1항 1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도 법률상 보호이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공법상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소송이냐 심판이냐라는 것은 쟁송 절차고요. 이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 도로법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게 되면 소송도 심판도 똑같은 거란 말이죠. 같은 실체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법률상 보호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도 뭐예요? 처분상 제3자가 제기하는 제3자 심판에서만 청구인 적격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뭘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건 소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에 대한 문제로부터 파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은 처분 등이고 취소 심판의 대상은 처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분 등의 상대방과 처분 등의 제3자가 있을 수 있죠. 여기는 오직 처분이니까 처분의 상대방과 처분의 제3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요, 제3자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된다고 했고, 여기서는요, 제3자 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처분상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모두 있을 수 있어요. 재결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때도 당연히 원고 적격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야? 등이 없기 때문에 오직 처분의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할 때만 청구인 적격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재결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거는 그 앞에 심판이 있는 경우죠. 우선 재결이니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3자 심판이었던 거죠. 을에게 해준 도시가스 사업허가 처분에 대해서 갑이 행정심판,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도시가스 사업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뭐 했어요? 취소 재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취소 재결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청구인이니까 갑이 되는 겁니다. 청구인 갑이 되는 거죠? 갑은 원래 처분상 제3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제 권리구제가 다 끝났고요. 이제 을의 입장에서 그 재결을 다투고 싶어질 겁니다. 을은 처분의 상대방이긴 하지만 재결이 뭐예요? 재결의 제3자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을이 소송을 제기할 때 누가 기준입니까? 원고, 을이 기준이죠. 그럼 을은 등의 제3자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원고 적격은 무조건 인정됩니다. 하지만 논점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의 제3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요. 취소에서 협의 소익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12조 2문에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 12조 2문에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자 또한 같다고 했었습니다. 협의의 소익 규정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었고요. 판례는 원고 적격 규정으로 봤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입장을 취했었고요. 그래서 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은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이상 더 이상은 형성소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확인소송의 성격을 띈다. 계속적 확인소송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행정심판법 13조 1항 2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12조 2문과 같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협의의 심판이익 규정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협의의 소익이나 협의의 심판이익 부인 사유, 그리고 협의의 소익이나 협의의 심판이익의 예외적 인정 사유는 똑같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취소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죠. 부당 심사까지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위법성 확인 정당한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 부당이죠. 위법 부당성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 확인적 쟁송으로서 취소 심판이다. 어디가? 13조랑 2문의 취소 심판은 피고 적격을 보시게 되면 취소송의 피고 적격은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 있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 이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이 아니었었죠. 그럼 여기서는 2008년도 이전까지는 누구였었어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처분행정청과 재결청이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기 때문에 직접 외부적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로 행정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누가 되는 거예요? 처분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또한 행정심판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를 좀 기억하시냐면
항고소송의 이유형, 사유형에서, 즉 요구소송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거부나 부작위 문제죠? 거부, 부작위 문제면 반드시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그 피고 적격을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었습니다. 항고소송의 이유형, 사유형에서도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거부처분 취소,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 위협 항의 소송에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유는 거부는 당연히 처분이고 또한 부작위도 그 처분성이 인정되어야만 부작위 위협 항의 소송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은 몇 조의 피청구인 적격 규정이 있냐면 17조에 있습니다. 17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은 13조 1항에 있다고 한다면 행정심판법은 17조 1항에 피청구인 적격 규정인데요. 17조 1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해야 된다. 우선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은 빠집니다. 등은 빠지는 건 이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다 했는데 중간에 괄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괄호가 2010년도 1월 25일에 행정심판법 개정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의무이행심판. 그러면 의무이행심판 규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5조 3호에 보시게 되면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5조 3호에 보시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뭐라고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부부작위죠? 거부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행정심판이 바로 의무이행심판입니다. 그러면요. 위에 있는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 심판에는 뭐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거부처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소극적 처분은 포함이 안 되고 위에 있는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 심판은 오직 뭐다? 적극적 처분, 원래부터 침익적 처분, 원처분이 침익적일 때만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행정법 분쟁의 유형 중에서 이유형, 사유형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심판은 모두 다 어디로 가요? 의무행심판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의무행심판은 이사유형입니다. 방금 전에 행정심판법 17조 1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무행심판의 피청구인은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아니라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사유형은 수익적 처분에 대한 이행청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수익적 처분은 반드시 신청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거부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서, 사인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사인의 신청에 대해서 부작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바로 피청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차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고 하게 되면 뭐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왜냐? 거부나 부작위 없이도 처분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나 부작위 없이도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고 했던 구법조항도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쨌든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피고는 행정청입니다. 특례 규정이라고 했죠. 사람이 아닌 놈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역시도 뭐죠? 행정청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게 뭐 처분을 한 행정청이든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든 어쨌든 행정청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청이 뭔지를 보셔야 되겠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 규정은 어디 있었습니까? 2조 2항에 있었습니다. 행정소송법 2조 2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라고 해서 뭐가 추가되어 있죠? 조직법상 행정청 말고 조직법상 행정청이 누구야? 우리 피고 적격에서 배웠었습니다. 조직법상 행정청은 조직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두 번째, 조직을 대표하여 외부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기관이 바로 행정청이다. 이 조직법상 행정청 말고도 누가 포함된다고 했습니까? 기능적 의무 행정청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은 무엇이다? 작용법상 행정청이다. 즉 처분을 하는 행정기관은 전부 다 행정청이 맞다. 광의 행정청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 적격에서 논의되는 행정청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그거는 행정심판법 2조 4호를 보시면 됩니다. 행정심판법 2조 4호를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은 2조 2항에 행정청에 관한 규정이 있고 행정심판법은 2조 4호에 행정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조 4호를 보시게 되면 행정청에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2조 2항과 행정심판법 2조 4호의 행정청은 같은 겁니다. 광의 행정청, 작용법상 행정청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었더라. 정리하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냐 처분을 한 행정청이냐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행정청이 작용법상 행정청이냐 하는 세 가지 측면을 같이 봤습니다.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18조 1항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국공로 도사 징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는 이와 같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겠죠. 한 번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다시는 행정심판을 거칠 수 없도록 했는데 어디요? 51조의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에서. 그래놓고 행정심판을 거쳐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규정이랑 뭐가? 51조가 충돌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에는 행정심판 전치주라는 게 애당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하고 청구기간에 대한 내용은 우리 취소상 제소기간 논의할 때 자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몇 조와 몇 조? 행정소송법 20조하고 행정심판법 27조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행정소송법 20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안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으면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렇게 돼 있었고 2항은요. 이튿날로부터 1년이라고 돼 있었고 3항은요. 1항에 있는 90일은 불변기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행정심판법 27조에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27조 1항에서 안날로부터 90일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런 건 없었습니다. 2항에 보시게 되면 불가항력 발생 시 14일 추가가 있었습니다. 3항에 보시게 되면 처분상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튿날로부터 며칠? 180일. 1년 아니고 180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4항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1항에 있어서의 90일과 2항에 있어서의 14일은 불변기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5항, 6항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고지, 불고지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오고지한 경우에는 고지된 날짜 안에만, 불고지한 경우에는 가장 긴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된다고 했었습니다. 7항에는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행정소송법은 죄소기간 규정을 38조에서 무효등왕이송이나 부자개판송에 준용하는지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데 반해서 행정심판법은 준용 규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조항에서 다 한 번에 처리한다고 했어요. 27조 7항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청구 기간은 어디에는 무효등왕의 심판이나 부자괴된 의명의 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제소기간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20조 1항 본문입니다. 이건 뭐예요? 처분상 상대방이 소재기할 때고 이튿날로부터 1년 20조 2항에 있었습니다. 처분상 제3자가 소재기할 때고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요건 어디? 20조 1항 단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튿날로부터 재결이 이튿날로부터 1년 요거는 20조 2항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청구기간 보시게 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27조 1항이죠. 그 다음에 처분이 이튿날로부터 180일 27조 3항이었습니다. 다음 판결과 재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취소의 판결은 크게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로 구분될 수 있었죠. 소송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만약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거절하고 되돌려보내는 각하 판결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본안 판결에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당부당을 판단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용 판결에는 뭐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일부 인용 판결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취소 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 행정소송법에 판결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까? 판결 조항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오직 28조에 뭐만 있었어요? 사정 판결에 대한 규정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인용 판결이나 기각 판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어디 있다? 43조에 있습니다. 43조, 아까 우리가 청구인 적격 얘기를 할 때 행정심판법 13조 1, 2, 3항에서 취소 무효 의무행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 적격 규정이 13조 1, 2, 3항에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심판법 43조 1, 2, 3, 4, 5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43조 1, 2, 3, 4, 5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항을 보시게 되면 재결의 구분 1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2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심판 청구 기각한다. 3항 위원회는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비청구에 명한다. 취소 심판입니다. 4항 위원회는 무효등왕기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항 위원회는 의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비청구에 명한다. 뭐죠? 1항 각하, 2항 기각, 3, 4, 5 인용, 3항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 4항 무효등왕기 심판의 인용 재결, 5항 의무행 심판의 인용 재결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뭐야? 요건 재결,
왼쪽에는 소송 판결로서의 각하 판결, 오른쪽에는 요건 재결로서의 각하 재결이 있을 수 있고, 각하 재결은 43조 몇 항? 1항에 있습니다. 이건 모든 행정심판 공통이고, 본안 재결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인용 재결 어디 있었습니까? 예, 43조 3항에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인용은 전부 인용이기 때문에 취소 재결 말하는 것이고요. 밑에 일부 인용 보도록 합니다. 일부 인용은 뭘 말하는 거였었어요? 소송에서도 변경이었었죠. 변경 판결. 그거 관련해서 우리 무슨 얘기했었냐?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인용 재결에는 여러분 취소 소송에서는요. 인용 판결은 취소 판결. 일부 인용 판결은 변경 판결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일부 취소였었고요. 취소 심판에서는요. 인용 판결은 취소 재결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인용 재결은 뭐가 돼요? 변경 재결이 아니라 변경 재결 및 변경 명령 재결입니다. 변경 명령 재결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 이행 재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특수한 논입니다. 여러분들 이행 재결이 존재하는 곳이 취소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의명 심판하고 둘입니다. 무효대방 심판에는 처분행정청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할 필요가 없죠. 효력이 있다 없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실효됐다 그렇지 않다 확인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행 재결이 없습니다. 확인 재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취소 심판하고 의무행 심판에는 그 인용 재결이 무엇과 무엇이 포함돼요? 둘 다 형성 재결과 그리고 형성 재결과 이행 재결이 있습니다. 취소 심판은 형성적 쟁송이기 때문에 형성 재결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행 재결이 추가되어 있는 게 특이한 거고요. 의무행 심판은 이행 명령 재결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행 재결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여기 형성 재결이 있는 게 특이한 겁니다. 알겠죠? 양쪽은 형성 재결과 이행 재결이 모두 다 포함된다는 거. 어디? 취소 심판과 의무행 심판. 그래서 여기 있는 일부 인용 재결, 변경 재결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냥 형성 재결로서의 변경 재결도 있지만 변경 명령 재결도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 판결이 있으면요. 인용 판결이 있으면 그에 따른 기속력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기속력에는 반복금지 의무가 있었고, 절차분 의무가 있었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었고, 3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30조 1항에는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행정심판법은 몇 조에? 49조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법 49조를 그대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비교를 하시는데 행정소송법 30조 1항, 30조 2항, 30조 3항입니다. 행정심판법 49조 1항, 49조 2항, 49조 3항입니다.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항고송의 이유형에서의 제처분 의무 규정이 있었고요. 요거는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3유형에서의 제처분 의무 규정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요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이 같은 기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기속력 규정, 그리고 여기는 2유형에서의 제처분 의무, 3유형에서의 제처분 의무, 물론 이제 절차상하자죠. 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취소 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 명령 재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뭐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하면 처분을 했는데 얘가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해임 처분으로 바꾸라는 변경 명령 재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 명령 재결을 따라야 되는 것은 재처분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2항 3항에서 얘기하는 재처분 의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하는 겁니다. 재처분 의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이전에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파면 처분이나 해임 처분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건 재처분 의무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해임 처분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도 됩니까? 따라야 되죠. 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구속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 기속력 규정에 근거해서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재처분 의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의 의미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취소 소송에 있어서 변경은 어디 있죠? 행정소송법 4조 1호에 있는 변경은 소극적 의미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심판법 43조 3항에 있는 거 이게 뭐야?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 규정이죠? 여기에 있는 변경은 적극적 의미의 변경입니다.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왼쪽의 박스와 오른쪽의 박스를 보시면 왼쪽의 박스에는 동그라미 하나에 X가 3개, 오른쪽의 박스에는 동그라미가 4개입니다. 위에는 양적 변경으로서의 일부 취소, 밑에는 질적 변경으로서의 수정이 있고요. 오른쪽에는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소극적 변경의 경우에 있어 왼쪽에 있는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은 뭐야? 분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분리가 가능한 양적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된다? 변경이 가능한 거죠. 소극적 의미의 변경의 측면에서. 그런데 밑에 질적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적극적 변경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쪽은 뭐예요? 둘 다 XX죠. 그럼 위에 있는 쪽에서 이제 양적 변경을 다시 그 터분이 기속행위인가 재량인가를 나누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속행위는 변경을 할 수가 있지만 일부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재량행위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냥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에서의 변경이라는 것은 적극적 의미의 변경으로서 분리 가능성 및 특정 가능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경이든 다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밑에 기각 판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면 즉 적법하면입니다. 적법하면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적법하면 기각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부당하면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 부당 모두 아니면 이때는 기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 심판의 기각 판결에 대한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취소 심판은 어디 있었어요? 43조 2항의 기각 재결 규정이 있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요. 예외적 기각 판결로서 사정 판결 규정이 어디 있었습니까? 행정소송법 28조 1항에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외적 기각 재결로서의 사정 재결이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이건 행정심판법 44조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냐? 뭐 기억할 거 없습니다. 43조의 재결 규정이 있었고 44조의 예외적 기각 재결 규정이 따라 붙은 거예요. 바로 43, 44조. 44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44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위원회는 심판 선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도죠. 그럼 원래 인용 재결해야 되잖아요.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행정소송법 28조랑 똑같네요. 그 심판 선고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문에서는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명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행정소송법 28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소송에서 사정 판결은 어디서만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했어요?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된다고 했죠. 무효적 확인소송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왜? 사정 판결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했죠.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처분이 원인이 된 것이니까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인데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처분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지할 효력도 없다. 판례도 그렇게 봤었고요. 부작위합판송의 경우에는 애당초 처분에 외관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고 말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정 판결 어디서만 인정됐었어요? 취소 소송에서만. 그런데 행정심판법 44조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취소 심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헌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심판에만 국한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위에 거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까요? 43조 3항 보시면 위원회는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요. 취소 심판에만 국한된 규율을 하려고 하게 되면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44조 사정재결 규정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냐 이겁니다. 취소 심판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뜻? 사정재결이 모든 행정심판에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사망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27조의 청구기간 얘기를 할 때도 그랬었어요. 청구기간이 이렇다라고 쭉 깔아놓고 나서 맨 밑에서 7항에서 이랬죠. 무효동학의 심판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명의 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재결은 모든 행정심판에 다 인정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맨 뒤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무효등 확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해결을 봐야겠는데요. 무효등 확인 심판을 제꼈으면 남은 게 하나 있죠. 의명의 심판이 남아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사정 판결 얘기했을 때 부작위 쪽에는 사정 판결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부처분 취소에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먼저 기억해 놓으세요. 부작위 쪽에는 사정 판결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애당초 처분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고 말고 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부처분 쪽에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사정 판결을. 근데 지금은 의무행 심판의 사정 재결이 다 인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행 심판은 아까 행정심판법 5조 3호에서 뭐라고 했느냐? 거부하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부 처분 쪽에서는 소송 쪽에서도 사정 판결 인정했으니까 왜 그랬는지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거기서도 인정했으니까 여기서도 거부 처분에 대한 의맹 심판은 사정 재결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작위에 대한 의맹 심판 쪽에서 사정 재결을 왜 인정하는 걸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특이한 부분이라고. 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거부 처분 쪽에서 땡겨오셔야 돼요. 거부 처분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송이든 심판이 상관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볼까요? 거부 처분에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판결했습니다. 거부 처분 제거해버렸어요. 이럴 때 사정 판결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게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소극적 처분입니다. 적극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이 이런 식이었죠. 갑이 기준업자인데 신기업자 대기업, 대규모 업체 을에게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내버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을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사정 판결의 필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을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었어요. 이건 언제예요? 적극적 처분입니다. 그렇죠? 적극적 처분은 뭐예요? 우리 앞에서 거부처분 배울 때 그랬어요. 소극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다. 그래서 규계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적극적 처분과 그리고 소극적 처분과 이렇게 하게 되면 적극적 처분은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거는요.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적극적 처분은 뭐를 동반합니까? 뭐를 동반해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면서 즉 대규모 업체 을이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그에 따라서 얘가 시내버스 운행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얘의 차를 타게 되는 결과를 형성해냅니다. 소극적 처분은 뭐야? 너에게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새로운 결과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적극적 처분에 있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에 있어서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니까? 이게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니까. 소극적 처분에 있어서 사정 판결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상태를 끝내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뭐가? 거부 처분이 암만 위법하다고 하더라도요. 법원이 봤을 때 얘한테 뭘 해주지 않는 게 맞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거꾸로 얘기네요. 얘한테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친구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해주세요. 요즘에 단란주점이 좀 없죠. 그렇죠? 단란주점은 정말 단란하고 좋은 곳이었는데 왜 없어졌는지 그 좋은 문화가 그게 없으니까 룸사롱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단란주점은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거든요. 교수님들이랑 한 달에 한 2번씩은 갔었어요. 왜? 그렇게 노래 부르고 같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세상에 없잖아요. 단란하고 좋은 곳을 단란주점을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어때요? 단란주점은 그 유흥업소랑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1, 2, 3의 요건을 다 구비해 왔습니다. 근데 거부를 했어요. 행정청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한 거예요?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거부처분이 위법하잖아. 그럼 법원은 취소 판결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중간에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 그 지역이 뭘로 바뀌었어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주거 상태, 양호한 주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그러면 이런 데 여러분 가보시게 되면요. 어떤 데 송파구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송파구, 송파동 이런 데, 송파동. 썰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위쪽에 국방부 장관 살고 있고요. 아래쪽에 나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저는 그때 집에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집 나와버렸어요. 왜 나왔을까? 동네 술집이 없습니다. 그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 상태의 양호한 주거 상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뭐 편의점도 한 개. 그냥 다 뭐예요? 그냥 주택하고 아파트밖에 없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걸어가다 잠듭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다가 단란주점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쌩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됐어? 중간에
전용 주거지역으로 그 지역이 바뀐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한테 단란주점 영업허가 안 해주겠다고 거부한 건 분명 위법하지만 뭐를? 단란주점이 현재 없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거부처분도 사정판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를 어디까지 연결시켜 보냐면 부작위에 대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적극적 상태죠. 적극적 상태는 바로 자귀 처분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소극적 상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부작위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정 판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도 과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죠?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만약에 if 인용 판결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인정돼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죠. 그렇죠?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부처분의 취소 판결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취소 판결을 하게 되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하게 되고 이게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놈이 동반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정판결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럼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들? 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if 인용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 행정소송법 38조 2항이 어디를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처분이 없었으니까 재처분 의무는 아니지만 야 처분 의무 인정되잖아. 응? 처분 의무 인정되잖아. 그러면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했다가 상대방의 행정청이 부작위했을 때 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여기도 이런 상황을 상정한다면 사정판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왜 아니에요? 왜 아니죠?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거부처분 취소는 뭘 판단합니까? 실체적 심리를 합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향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합니다. 그러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어때요? 이거는 단순히 소극적 위법 상태만 제거하는 거라고 했죠. 이거는 절차적 심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뒤에도 뭐가 가능해요. 여기서 이 재처분을 할 때, 여기서 처분을 할 때 여기서 거부처분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행정심판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깔게 되면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행심판의 경우에도 사정 재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심판법 44조를 보시게 되면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심판 쪽에 사정 재결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냐 이거죠? 맞다 이거죠? 왜 맞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심판은요. 여기다가 뭘로 바꿔보게 되면요.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심판을 청구합니다. 앞에 있는 부작위 위법한 소송랑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의무행심판은 의무이행소송과 똑같은 거예요. 의무이행소송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부작위가 위법한지 아닌지까지만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까지 해요? 이행명령 제결까지 해버립니다. 여기는 실체적 심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쪽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의 문제나 매한 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는 무효등 확인심판을 제외한 모든 행정심판에서 사정 재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우리 교과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심판을 펴보시면 맞아 1번 행정처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몇 조? 5조 3호, 5조 1호. 여기서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 합의행정청 포함 안 됨, 오직 처분행정청이었고요. 부당이 포함되어 있다. 합목적성 심사가 가능하다. 처분이라고 했다. 등 포함 안 되어 있다. 변경은 적극적 의미의 변경이다. 취소 심판의 성질, 이건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취소 심판의 성질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취소 소송의 본질과 같은 얘기고요. 결국은 형성적 쟁송이다 그런 얘기죠. 선고 요건 넘어가시면 로마서 3번 대상적격,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정작용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권리보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뭘 가지고 파악한다? 행정심판법에는 취소심판의 대상적격 규정이 따로 없다. 그 다음 행정심판법 3조 1항 가지고 얘기한다? 아니다. 5조 1호 가지고 얘기한다. 취소심판의 정의 규정 가지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이다.
그 다음 처분은 소송법은 2조 1항 1호에 있고 심판법은 2조 1호에 있습니다. 이거 아주 파악하면 되는데 처분이라는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거 어디 있었던 거야?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있던 거죠. 근데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는 뭐야? 이거 말고 뒤에 등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야? 등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은 없고 그 중에 처분 부분만 따로 떼내면 똑같습니다. 소송법이랑. 그 다음 처분 개념에 관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습니까?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처분 개념 그리고 양가로 5번의 형식적 행정행위 여기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 청구인 적격 넘어가시게 되면 여기는 원고 적격이 아니라 청구인 적격이라고 부른다는 걸 조심하시면 되고 우리 취소의 원고 적격에서도 원고 적격의 정의와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여기도 청구인 적격, 취소 심판상 청구인 적격에 되어 있는데 차이는 뭐죠? 여기 위법 또는 부당이 포함된 거 요것만 차이가 있죠. 근거 규정, 취소 심판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청구인 적격 규정이 13조에 있죠. 13조 1항이 취소 심판, 2항이 무효동항 심판, 3항이 의무행 심판이었습니다. 취소 심판의 처분에 취소된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취소과 마찬가지로 밑에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겁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옆에 써놓으시고 입법 과오 여부 이게 2단계입니다. 우리 도의식 체계도 보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있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1단계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2단계 침해 태양에 따라서 침해되는 이익이 달라질 것인가 이런 내용 있죠? 그러면 우리 교재 가지고 보시면요. 먼저 이제 전제가 어떻게 깔리는 거냐면 행정심판법상의 법률상 이익도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공권이다. 이렇게 와버리면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야, 소송은 위법, 적법 이걸 판단하니까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데 심판은 위법, 적법 말고 당부당의 판단도 정당부당의 판단도 하는데 권리 침해당했을 때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게 되면 결국은 뭐다? 정당, 부당에 대한 심판을 못하게 막는 거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되도 않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 지금 머리는 뭐 장식품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말하면 안 되니까 또 설득을 시켜줘야죠. 설득시키면 되지 뭐.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처분입니다. 만약 갑의 2번 징계 사유, 비위 사실을 가지고 봤을 때 만약 여기서 파면이나 해임이나 강등이나 정지까지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너무 과중한 처분이에요. 감봉이나 견책을 하게 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봉을 하게 되면 적법은 하지만 부당한 상태입니다. 얘는 저번에 정말 경미한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견책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적법 정당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위법 적법의 문제가 아니죠. 부당한 경우입니다. 감봉 처분에 의해서 권리 침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봉급 청구권 침해 받죠. 그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뭐예요? 돈입니다. 그죠? 봉급 청구권 침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에 의해서도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당연히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위법 적법, 당부당, 합법성, 합목적성 심사의 그러한 문제하고 권리 침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는 권리 침해,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 부당에 대한 한 목적성 심사까지 허용을 한다고 한다면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반사적 이익까지도 포함시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권리 구제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무슨 반사적 이익을 보호하려고 심판을 인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 엄연히 권리 침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비과오설의 입장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13조 1항에 있는 법률상 이익도 법률상 보호이익이 맞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 도인식 책에도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입법 과오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에 침해의 태양이 위법하면 침해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고 법률상 보호이익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왜 1단계에서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전제를 깔고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는 법률상 이익침해가 절대 있을 수 없다. 오직 이익침해가 발생한다면 반사적 이익침해만 발생한다라고 한 거고요. 입법 비과호설, 저랑 같은 입장이니까 이게 타당하겠죠? 입법 비과호설은 뭐라고요?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 즉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입법 비과호설이죠.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입법 비과호설이 맞죠? 협의의 청구이익, 협의의 심판이익에 대한 문제는 행정심판법 13조 1항 2문에 있었고요. 행정소송법 12조 2문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청구인 적격 넘어가시게 되면 근거규정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 등 없고요. 의무행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무행심판은 거부 부작위가 대상이었고요. 행정법 분쟁의 이사 유형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했습니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행정청에 관한 규정은 어쨌든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은 2조 2항, 행정심판법은 2조 4호가 있는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자치 기관 사인까지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능적 의미 행정청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 행정청, 작용법상 행정청 의미하는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과 전혀 다르지 않고요. 우리 항고송상 피고적격 얘기했을 때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문제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주체상 하자 문제라고 했죠. 이거는 소송 요건 문제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피고적격 문제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피청구인 적격 문제 아니니까 외부적 처분 명의자가 그냥 피청구인일 뿐이다. 청구기간, 소송의 제소기간과 비교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91에 18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재결 보시면 청구 요건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되면 요건 재결이 나오게 됩니다. 43조 몇 항? 1항이었습니다. 각하한다. 이건 모든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 그 다음 2번에 본안재결 들어가시게 되면 본안재결은 인용재결과 그 다음에 기각재결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인용재결에는 청구의 이유 있음을 인정해 청구를 받아들이는데 43조 몇 항? 3항이었습니다. 3항. 2항은 기각이었었죠. 3항이 취소 심판에 인용재결이었는데 거기 보시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을 변경 이게 뭐예요? 형성재결입니다. 여기까지 형성재결. 뒤에 처분을 다른 처분을 변경할 것을 피청구에 명한다.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바로 명령재결입니다. 여기가 이행재결이에요. 형성재결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취소와 변경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명령재결에는요, 오직 변경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밑에 형성재결에는 전부 취소와 변경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행재결은요, 변경 명령재결만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 기각재결, 기각재결은 43조 2항이죠. 2항에 있고요. 예외적 기각재결, 사정재결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뭘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지금은 물론 취소심판 얘기하고 있지만, 노예대광심판 말고 의무행심판까지도 사정재결 인정된다는 거. 사정재결의 법리는 사정판결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에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의무행심판까지도 인정이 되는데 이유는 의무행심판이 부작위 의파행송과 달리 실체적 심리까지 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부처분 취소심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거부처분 취소심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하셨을 거예요. 왜 하셨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취소심판 뭐라고 했습니까? 취소심판 우리 앞에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조 1호로 가보세요. 2조 1호 가시게 되면 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에 뭐가 포함돼요? 거부 처분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 소송에서도 이런 식으로 봤었단 말이에요. 거부도 처분 중에 하나다. 소극적 처분이다 라고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조 1호에서 취소심판이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2조 1호에서 거부도 포함된다는 거로 하게 되면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도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상적격. 거부 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대상적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상적격에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4유형 가면 복잡해지니까 2유형만 생각하게 되면요. 원처분의 상대방 측에 대해서 내가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거야. 이러면 원처분의 상대방이니까 직접 상대방 이론 적용돼서 청구인 적격도 문제 없겠죠? 똑같이 법률상 보이기니까 협의의 청구이익 생각해보세요. 이거랑 비교하세요. 이거랑. 뭐랑 비교하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거부처분과 집행정지라는 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이거 논의를 한번 끌어내볼까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셔갖고 3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입니다.
인용 판결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처분 의무가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실익, 그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만한 실익,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냐 없냐,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옵니다. 인용 결정이 나와요. 그에 따라서 제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냐,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만한 실익이 있냐,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합니다. 취소 재결, 인용 재결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제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냐. 그러면 여기의 실익은 뭡니까? 여기의 실익은 협의의 소익이죠. 여기의 실익은 뭡니까? 집행정지를 신청할 신청의 이익이죠. 여기의 실익은 뭡니까? 여기의 실익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만한 협의의 심판 이익이죠. 인정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정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요, 본안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각하 결정합니다. 이거는요, 각하 재결합니다. 이거 어딨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제기했을 때 취소 판결 나오면 제처분 의무 인정되죠? 어디 있어요? 30조 2항에 있죠. 이건 왜 인정 안 되죠? 얘는 23조 6항이 뭐만 준용해요? 30조 1항만 준용하고, 뭐는 준용 안 해요? 30조 2항은 준용을 안 하죠. 그죠? 얘는요, 뭘 보시면 돼요? 얘는요, 행정심판법 49조 2항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법 30조에는 기속력 규정이, 행정심판법 49조에는 기속력 규정이 있습니다. 1항은 1항, 2항은 2항, 3항은 3항 이렇게 서로 대응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내용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게 있다고 했어요. 2항이었습니다. 2항.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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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항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행정심판법 49조 2항을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49조를 보시게 되면 1항은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에, 피청구인 처분행정청이죠? 그 밖에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30조 1항과 똑같습니다. 3항 보세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된 경우에는 2항의 재처분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30조 3항과 똑같습니다. 1, 3은 똑같아요. 2항 보세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부작위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는 거부만 있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부작위 포함되어 있는, 좋아, 그거야. 그렇다 치고.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이건 뭐죠? 이행 명령 재결이라는 거예요.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결의 취지에 처분을 해야 된다? 뒤에 거 재처분 의무인 건 분명합니다. 이행 명령 재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취소하는 재결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죠? 이거는 의무이행심판에서만 인정되는 이행명령 재결입니다. 이거는 의무이행심판 규정이에요. 의무이행심판 규정이기 때문에 취소 심판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기속력은 소극적 의무가 있고 적극적 의무가 두 개가 있었어요. 소극적 의무는 단순히 일반적 기속력 규정에 근거해서도 인정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적극적 의무는 뭐예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었냐?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에도 별도의 기속력 규정이 없다. 인정 안 한다. 적극적 의무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23조 6항이 30조 1항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30조 2항을 따로 준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 소극적 의무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정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30조 1항 안에 포함시켜서. 근데 적극적 의무는, 재처분 의무는 반드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따로 규정이 있든 준용시킨다는 규정이 있든 반드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으니까 인정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원상회복 의무도 적극적 의무니까 명시적 규정 없으니 인정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도 뭐예요?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재처분 의무 규정만 있습니다. 취소 심판 쪽에 규정이 없더라 이거죠. 인정 안 됩니다. 그런데 판례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자기가 여기서 인정 안 된다고 하고 원상회복 의무도 인정 안 된다고 해놓고 여기 와서 혼자 딴소리를 합니다. 자기 주장이 지금까지 판례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이 여기랑 충돌해요. 문제점. 거부처분 취소, 무효확인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학설.
인정될 수 있다. 긍정설. 19조 1항이 아닙니다. 49조 1항입니다. 49조. 4자가 1로 바뀌어. 행정심판법 49조 1항에 뭘 가지고? 일반적 기성력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 의무인 재처분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쨌든 기성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나가려고. 부정설. 행정심판법은 의무 이행 대결에 거부면은 재처분, 부작이면 처분, 의무만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취소심판 인정 안 된다. 살려보세요.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이전의 시점에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부처분 취소 심판 받아주고 그 다음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있으면 재처분 의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취소심판도 되고 의명심판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근데 제가 여러분 이제 의명심판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이거 판례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인정을 하면 뭡니까?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과 간접 강제를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배웠어? 재처분 의무 인정하면 뭐해? 강제 수당 없으면 다 무인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인정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이래도 그 뒤에 뒷받침을 줄 강제 수단이 없어요. 의무행심판 쪽에는 강제 수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판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재처분 의무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이제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취소 소송과 비교를 하면서 취소 심판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